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급망 리스크들이 뭐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임 시황뿐만이 아니라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이 이상 사항이나 리스크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걸 다 겪으시면서 그걸 또 아마 오늘도 뭐 원격으로 뭐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 문제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뭐 없앨 수 있나? 사실 여기 제가 드릴 리스크 중에 우리 화주기업 입장에서 또 물류사 입장에서 뭘 없애거나 저걸 발생 안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단언컨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리스크를 리스크는 발생하는 거고 또 그 이벤트나 어떤 이슈는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정보를 조금이라도 사전에 감지를 해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사전 대응을 못했다면 발생한 임팩트를 어떻게든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지속되는 기간을 단축시켜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과정 전체가 사실은 최근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떤 IT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 체계를 좀 더 바르게 가져가고 적합하게 가져가서 리스크의 임팩트를 줄일 거냐 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먼저 이제 이 코로나 전후 그리고 요즘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좀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솔루션 어떤 서비스로 저런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편의에 의해서 나눈 거긴 한데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그러면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 그룹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정치적인 문제, 또 지리적인 문제에 생기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또 공급망 재편, 사실 저건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려워. 임팩트는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이 있겠죠. 뭐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게 우리 회사가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생산 기지를 옮겼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회사라고 하면 화주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고 우리의 파트너, 서플라이 체인의 서플라이어나 커스터머가 공급망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 저것도 큰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이 전에까지는 사실 제가 좀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파나마 마나우스 이슈 전까지는 공급망에서의 기후변화는 레귤레이션 측면의 리스크였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국제기구가 뭔가 제한을 자꾸 두는 거죠. 탄소 규제를 하고 뭐 세금을 부과하고 막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큰 리스크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그 기후 변화가 다이렉틀리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점점. 근데 그게 점점 아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좀 뭐 심각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그나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저게 아마 대응할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해서 뭔가 공급망 재편을 했을 수도 있고 인더스트리의 변화되는 추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대응 시간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사전 준비를 할 시간이.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대응 시간이 매우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뭐 어떻게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배가 다리를 박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없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리스크의 임팩트가 매우 크고 사실 공급망 재편은 이런 변화와 저런 기후변화 뭐 다른 여러 가지 정황 또 여러 가지 리스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럼 어떤 리스크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워낙 뭐 전방위적으로 다 임팩트를 줬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자체의 이슈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나 사회적 이슈 때문에 생긴 임팩트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따가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 어떤 문제가 있었지? 물류에 왜 이렇게 힘들었지? 보면 뭐 운임이 올랐지만 그건 결과고, 코로나 때문에 뭐 노동력이 뭐 줄어들고 정부에서 어떤 어디를 셧다운 시키고 하면서 출발지와 도착지의 오퍼레이션이 마비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얀티안 포트가 클로즈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롱비치가 거의 뭐 그 혼잡도나 컨제스천이 오퍼레이션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킨 게 코로나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정학적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공급망에 큰 리스크로 다가왔었습니다. 전쟁 뭐 영향을 줬죠. 매우 크게. 지금도 전쟁이 또 영향을 주고 있죠. 저기 홍해 민간 선박 공격. 그래서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사전 대응을 해봅시다. 되게 어려워요. 해볼 수 있는 건 아마 아까 중간에서 말씀드렸던 공급망 재편이죠. 우리가 한쪽에서만 솔싱하던 걸 여러 군데서 솔싱하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재고를 많이 가져가야지. 이거 어려워요. 코로나 때 재고 리드 타임이 길어지니까 재고 안전 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기업도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좀 슬로우해지면서 공급망이 좀 유연해지면서 바로 뺀 게 이제 재고예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어서는 워킹 캐피탈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를 줄이는 작업들을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후 대응 측면에서 긴급하게 어떤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적합한지, 사전에 우리가 예측해서 대응하는 게 적합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은 사전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아예 공급망 네트워크를 바꾸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뭐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트레이드 오프가 매우 크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매우 정교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슈들 때문에 발생한 공급망 재편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칩스 액트라는 건 반도체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조금 주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거예요. 뭐 저 반도체 공급 회사들은 미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중국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산업구조 개편,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마켓을 따라갈 수도 있고, 뭐 저런 리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단적으로 코로나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운임이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아시아에서 레이버 코스트가 낮은 장점으로 생산을 해서 소비지로 공급했던 그런 공급망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졌어요. 물류비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럴 바에는 인건비가 비싸도 소비지에서 난 생산하는 게 좋아. 그래서 소비지 쪽으로 캐파를 좀 이전을 시켰죠. 그런데 코로나가 슬로우해지면서 운임이 다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아시아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캐파를 옮겼는데 다시 와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생산 기지를 옮겨놓으면 기존에 하던 데를 클로즈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이 그만큼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사결정했던 것들이 복잡한 의사결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들이 좀 필요해지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급망 전략을 앞으로는 다양화하겠다. 여러 군데서 우리는 솔싱하고 여러 군데서 생산하고 여러 군데로 공급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저렇게 되면 될수록 이 컴플렉시티는, 복잡도는 2배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게 뭐 자승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사람이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는 이거는 내가 의사결정할 수가 없어. 시스템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갈 수밖에 없어지고요.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과거에는 과거라기 그래봐야 뭐 한 1, 2년 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이런 얘기였어요. 앞으로 유럽에서 장사를 하려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매우 커질 거야. 거기에 선사들도 컨테이너당 뭐 몇십 불, 뭐 크게는 뭐 100불까지 거기다 탄소 배출 서차지를 붙인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 옮길 때마다 우리는 서차지가 붙는데 이건 탄소 배출 때문에 우리 텍스도 내야 되니까 그거 운임이 좀 올라가요. 이런 게 운임 효과로 올 수도 있고, 또 유럽 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은 그 생산지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적으니까 원가 경쟁력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하는 기업들보다 더 유리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국경세를 붙일 거야. 이런 게 이제 EU에서 나오는 전략이잖아요.
저런 측면의 규제 분명히 앞으로 계속 강화될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가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줘요. 근데 과거에도 있었죠. 어디 홍수가 뭐 엄청나게 나면 트럭이 못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 예전에는 지역적이었어요. 되게 로컬. 그런데 지금은 이런 특히나 파나마 운하 이런 거는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큰 게이트웨이거든요. 그런 게이트웨이가 문제가 생기니까 글로벌 오퍼레이션 전체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보통 아시아에 특히 동아시아 쪽, 한국, 중국, 일본에서 미국 동안으로 가는, 동안이라면 뉴욕 뭐 이쪽이죠. 그쪽으로 가는 배들은 어떻게 가냐면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가 딱 막히니까 어디로 가요? 수에즈를 통해서 저 유럽 대서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수에즈도 막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미국을 가는데, 아시아에서 미국을 가는데 저 희망봉을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물류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왜 파나마 운하 얘기를 자꾸 할까? 파나마 운하가 뭔 상관이야? 그러실 수 있는데 파나마 운하의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파나마 운하가 그런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운하의 운영 방식이 좀 달라요. 제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사이드로 드리는 말씀인데 글로벌하게 보면 운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있고 파나마 운하가 있고 수에즈 운하는 말 그대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땅을 파가지고 그냥 연결을 한 거예요. 그냥 물이 그냥 쭉 통해요. 그래서 배가 거기 들어가면 그냥 가면 되거든요. 파나마 운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중동처럼 땅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문을 닫아요. 양쪽을. 물을 채워서 배를 띄워요. 그런 다음에 저쪽 앞쪽 문을 열고 그 앞으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문을 또 닫아요. 그리고 물을 또 채워서 또 올려요. 그러니까 3단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쭉 가서 저 꼭대기에 파나마의 정 가운데 보면 가툰 호수라고 있습니다. 호수가 큰 게 있고 그 물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관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를 띄우는 물들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그 호수예요. 가툰 호수.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그 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배, 짐을 많이 실은 배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그 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요즘은 제한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의 큰 생산 기지 중에 하나가 마나우스입니다. 저 아마존 밀림 가운데 있는 주인데요. 거기는 사실 어떤 물류 측면에서는 최악이에요.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륙에 있지만 섬 같은 데거든요. 비행기로 사람들도 출장을 가면 다 비행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류는 너무 비행기로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저 브라질 동안의 바다로 해서 저 벨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 강이 끝나는데 대서양을 만나는데 벨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좀 작은 배를 타고 마나우스까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거기 아마존 강의 강수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그럼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가 가다가 작은 배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동 캐파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이런 영향도가 앞으로 이제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고 저게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사례로 두 가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디서 또 어떻게 발생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유형을 떠나서 과거부터 우리가 공급망에 영향을 줬던 리스크들을 한번 이렇게 쭉 뿌려봤어요.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사실 이거는 오퍼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는 또 영향을 줬겠죠. 전쟁도 과거에 좀 있었어요.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이 있었죠. 이때도 영향을 좀 줬을 겁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이런 일들 중에 물류업계에 가장 임팩트를 크게 줬던 건 이제 한진해운 파산이었죠. 선사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 선사에 관련된 배들이 전부 서 있었고 물량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물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그 물량을 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꽤 오래 갔습니다, 저게.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생기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훨씬 더 빈번해졌죠. 빈번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저런 이슈의 임팩트를 사실 뭐 추정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냥 운임으로 한번 봤습니다. 운임이 얼마나 변했을까. 저런 문제가 생기면 공급망에 문제가 분명히 생긴 거고 저런 문제의 가장 다이렉트 임팩트는 캐파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캐파가 감소하는 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 생기는 건 물류비가 올라요. 운임이 오른 진폭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대비 지금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뭐 수에즈 운하도 그때 에버그리노 한번 좌초해가지고 거기서 막고 있었고, 얀티안 포트 클로즈 되고 롱비치 막히고 그러면서 쭉쭉쭉 올라가서 여기는 한 5배 오른 걸로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한 10배 올랐었어요. 한 1,000불 하던 게 10,000불, 뭐 20,000불까지도 올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이 있었고, 이게 쭉 내려왔다가 또 급격하게 내려왔죠. 그랬다가 최근에 또 홍해 사태 때문에 급격하게 한 3배, 2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다를까? 물론 이렇게 주기도 인터벌이 좀 차이도 있지만 최근에 생긴 문제들 중에 임팩트를 가장 시리어스하게 주는 게 어떤 유형이 있냐면, 글로벌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 게이트웨이가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수에즈 파나마예요. 여기 보면 요 수에즈 자초, 최근에 파나마. 거기가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국과 뭐 한 라우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줘요. 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임팩트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받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생기고 얀티안 포트랑 롱비치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최근에 러시아 전쟁,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유럽향 좀 임팩트가 있고요. 철송의 임팩트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했죠. 그런데 미국이랑 중국, 파나마, 수에즈 뭐 이런 게이트웨이, 여기는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영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저 뒤에 숨어 있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수출입 기업들의 손실액이 뭐 50빌리언,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공급망 중단 빈도는 앞으로 한 3.7년 정도에 한 번씩은 있을 거다. 더 자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건 뭐 조사된 숫자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뒤에 숨어 있는 숫자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더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코로나가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2000년대 초반에 딱 생겼다고 했을 때 글로벌하게 수요 공급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때는 해운업계 망할 거다, 뭐 물동량 엄청 줄어들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폭락을 했고요.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었다가 갑자기 재택근무하면서 디맨드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물동량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수요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사실 운임도 올라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걸 배웠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경험해 본 것들은 조금 예상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거꾸로 갔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사실 수출입 손실액이라고 돼 있지만 손실은 정말로 더 저게 없었으면 더 팔았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것 때문에 저 손실보다는 더 많이 팔린 것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한 숫자지만 나머지는 뭐 눈여겨볼 만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런 일들이 있는데 SDS나 물류회사들이나 아니면 IT를 통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사실 그렇게 아주 뭐 전체적으로 저런 리스크의 임팩트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뭐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저희가 삼성 SDS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앞에 1, 2번은 작년 컨퍼런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 거고 오늘 주로 3번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물류 오퍼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가진 사상은 뭐였냐면, 글로벌 물류는 데이터 기반으로, 시스템 기반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효율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플랫폼을 만들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첼로였고, 그래서 그때 집중했던 건 물류 실행에 대한 효율화, 최적화를 했어요. 단위 물류, 뭐 더블 창고 관리, 운송 관리 이런 거 다 최적화해야 된다. 시스템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화, 방향성을 주는, 그러니까 단위 최적화는 돼 있지만 이게 글로벌 최적화야? 이런 측면에서 방향성을 자꾸 잡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과 조직 체계, 컨트롤 타워, GCC, 그리고 뭐 첼로 기반의 운영 이런 쪽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의 효율화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업군은 좀 대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화주 입장에서 ERP도 좀 돼 있고 체계도 좀 갖춰져 있으면 저희랑 연결해 가지고 충분히 저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견 업체 이하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IT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고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 효과의 스코프를 좀 넓힐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한 게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입니다. 레이어를 첼로스퀘어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저 첼로 위에. 그래서 첼로스퀘어가 해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직접 오더도 내고 운임 정보도 보고 오더 낸 걸 기준으로 해서 트래킹도 하시고 나중에 물류비 정산도 하고 전체적인 물동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도 볼 수 있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간 거죠. 그거는 우리 시스템이, 우리 화주 입장에서 내 시스템이 좀 부족해도 물류 운영이나 오퍼레이션의 의사결정 매우 중요해.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와서 셀프 서비스로 하실 수가 있고 그런 과정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뭐 저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물류 서비스나 정보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랑 그런 플랫폼이랑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통합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작년에 말씀드렸고 이걸 기반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데이터 드리븐 어질리티라고 써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런 리스크 대응을 하는 거에 우리 대응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민첩함이에요.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캐치하고 빨리 대응 전략 수립하고 빨리 영향물동 파악하고 뭐 그런 거죠. 그걸 하기 위한 것들이 그럼 뭐가 있을까? 제가 하이퍼 오토메이션, 홀리스틱 비지빌리티, 디시전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퍼 오토메이션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거 뭐 자동화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IT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추구하는 건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향 서비스인데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운임 정보나 뭐 가시성 정보나 뭐 로딩 뭐 이 컨테이너의 물건을 어떻게 쌓으면 좋을지 뭐 이런 정보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첼로스퀘어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그걸 찾아와서 인풋을 뭐 가격을 넣고 뭐 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뭐 물론 그걸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평소에 대화형 누구한테 물어보듯이 그냥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챗GPT 프롬프트에다 나 컨테이너 이 물건을 이렇게 수출하고 싶은데 컨테이너 몇 개가 필요해. 또 부산에서 롱비치로 가는데 운임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주게 만드는 쪽으로 갈 거예요. 즉 고객 커뮤니케이션, 고객하고의 인터페이스를 계속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저희가 시스템 기반으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더 자동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백엔드 오퍼레이션의 많은 부분들이 매뉴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류라는 건 한 회사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 군데 회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의 매뉴얼 프로세스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자동화하고 연계 자동화를 하는데 우리 생성형 AI를 계속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건데 그 이그젬플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아까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운영 자동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객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운영하는 분들이 워낙 뭐 엑스퍼트면 금방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운영하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새로운 데이터셋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또 쿼리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에서 뭐 3월달 뭐 부산발 롱비치 물동량 뽑아줘 그러면 뭐 뽑아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하반기에 운영에 적용을 하고 이제 고객향으로도 이제 오픈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뭐 컨테이너가 몇 대 필요한지 뭐 운임은 얼마인지 이런 서비스들을 대화형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건 한번 데모 시연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저 기능들이 기존의 첼로스퀘어에 있어요. 와서 쓰시면 되는데 저 고객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들어와서 뭐 인풋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프롬프트에서 본인이 평소에 쓰는 이 스타일의 랭귀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용이하게 또 빠르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홀리스틱 비지빌리티인데요. 가시성이라는 거는 물류에서 매우 핵심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내 물건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그게 중요하고 의사결정하는데. 그래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실시간 물동 가시성이었어요. 우리 지금 화물이 어디쯤 가고 있어. 이거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즘 문제들이 뭐 워낙 빈번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요구사항이 바뀌고 있냐면 그래 어딘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도착지까지는 언제 도착하는 거야 도대체. 미래가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쯤 도착해.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예전에는 출발할 때 선사가 언제 도착해요 알려주면 거의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확도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도착하는지를 여러 가지 팩터로 알아야 돼요. 그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추정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비용도 이제 관심이 매우 많아졌죠. 비용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이상 비용을 알고 싶어해요. 그냥 운임은 알겠는데 운임 말고 뭐 채선료나 채화료나 거기 대기료나 이런 게 나중에 꼭 지나고 나면 이상 비용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게 얼마쯤 될 것 같아? 라는 것도 알고 싶어 하시고 앞으로 1년 후에 해상 운임 얼마 될 것 같아? 6개월 후에 얼마 될 것 같아?도 알고 싶어 하세요. 저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근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알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 ESG가 워낙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그게 전체적인 가시성이고 저게 다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다음 이게 우선은 이제 운임부터 말씀드리면요. 아까 센터장님 보여주셨던 그래프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중국 상해발 운임 지수예요. 각 노선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선 있는 데까지는 과거예요. 과거 실적이니까 뭐 그냥 가져온 겁니다. 엄청나게 코로나 때 올랐었죠. 이 뒤는 저희가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은 어떻게 하냐? 글로벌 시황, 디맨드, 공급량, 그 다음에 포트 컨제스천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 15가지 팩터 정도를 넣고 과학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뭐 어떤 알고리즘을 돌린 거죠. 저희가 쓴 알고리즘은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돌리고 있고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필요한 거는 사오고 또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 저걸 생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이 뒤는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시점에 가보면 달라요. 실제 실적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점쟁이도 아닌데. 저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 내 미래의 물류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한 10월 달에 물류비 예산을 짜야 되는데 내년도 거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그냥 올해랑 똑같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매년 변했는데. 그러니까 그 추정을 하는 근거를 되게 알고 싶어 하시고 저희도 저희가 그냥 대충 계산한 게 아니라 그런 과학적 기법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거고 저걸 기반으로 계획을 하시겠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하셔야죠. 그래도 그나마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걸 거예요. 물론 저희도 계속 고도화 작업은 해나가고 있고 이 팩터들을 계속 추가하거나 빼내거나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예전에는 거의 뭐 이게 원래 리드 타임이 2주 걸려고 2주 후엔 딱 도착했는데 요즘은 그게 맞을 확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들르는 포트 컨제스천이 엄청나면 이거를 섰다 가야 돼 말아야 돼 선사들도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막 스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중간 기착제 포트 컨제스천 그리고 이 배의 운항 속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프리딕티브 ETA라는 걸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선사에서 받은 ETA 대비 우리 SDS에서 예측한 ETA는 이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는 게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객들도 뭔가 사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저희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과 협의를 하죠. 대체 뭐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사실 배가 떠가는데 배를 바꿔 탈 수는 없습니다. 대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안 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트럭으로 갈 거냐 기차를 태울 거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그냥 평소에 가던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엑스퍼다이트 서비스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저 도착 예정 정보를 가지고. 이 부분이 탄소 배출량인데요. 탄소 배출량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건 저희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습니다를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실제로 운영을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운영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비행기로 운송한 게 얼만큼이 되고 그게 탄소 배출이 얼마, 배로 운송한 게 얼마인데 탄소 배출량 얼마 이런 것들 제공해 드려요. 라우트별로도 제공해 드리고. 저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 탄소 배출에 대해서 뭔가 화주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탄소 배출을 더 하면 안 되겠어. 좀 돈이 들더라도 탄소가 안 나오는 운송 모드로 전환을 해야 돼라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은 저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만큼 탄소 배출을 했지부터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걸 돈을 더 들여서 뭘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탄소 배출 레포트를 고객께 제공해드리고 있고, 저거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오퍼레이션 데이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배로 얼만큼 갔고 비행기로 얼만큼 갔고 이 정보가 있으면 거리, 출발지, 도착지 계산해서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디시전 인텔리전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리스크를 빨리 센싱하고 정확하게 센싱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글로벌하게 이슈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파악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체계로 되어 있냐면 글로벌하게 에브리데이 한 6만 건의 글로벌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슈에 대한 뉴스를 받아요. 이걸 정보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계속 이 정보를 받고 이거를 1차적으로 이게 과연 물류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야 아니냐를 판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물류 리스크인지 아닌지 판별해내면 한 750건 정도 돼요. 이것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생성형 AI로 위험도, 우리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리스크가 있어, 이거 들여다봐야 돼, 아니면 이건 뭐 중간 정도야, 이거는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아를 판별해 줍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미 운영하면서 저희가 한 이런 데이터를 쌓아놨어요. 한 2만 건 정도의 진짜 영향을 줬던 리스크들을 그걸 학습시켜서 이걸 발라내요. 그렇게 해서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사람이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게 시리어스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 영향 물동을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저희 고객들이랑 협의를 합니다. 이거 생산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비행기를 태워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과거에는 이거 사람이 할 때는 사실 정확도도 낮았고 리드 타임도 느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바로바로 뭐 매일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화주에서 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류 관련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즘은 무슨 리스크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거 제대로 가고 있어? 리스크가 없어? 그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뭐 내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검색을 해가지고는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체계 아마 고민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참고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판별을 하고 나면 그 등급별로 계속 와칭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와칭 리스트를 보면서 저희는 이게 과거에는 이런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라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도 계속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도상에 이제 표현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그 다음 세션에서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변화 관련된 것 중에 마나우스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마나우스 강수위가 떨어지면서 센싱을 하고 강수위가 얼마까지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피더 베슬이 못 들어가, 뭐 바지를 태워야 돼,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리스크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 하얀색 포물선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받는 임팩트라고 그냥 본 겁니다. 임팩트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아마 비용일 거예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비용, 뭐 직접적인 비용.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리스크 맞으면 리스크 임팩트가 점점 커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없어지겠죠. 근데 저걸 저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뭐 한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저걸 어떻게 없애겠어요. 없애지는 않지만
디시전 인텔리전스, 홀리스틱 비지빌리티가 결국 뭐냐면 빨리 센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팩트 물량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해줄 수 있는 건 저 임팩트를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을 써서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제로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제로가 될 수는 없는 게 보통은 이 줄인다는 건 대안을 찾는 거고요. 대안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더 비싼 거예요. 더 비싸다는 건 물류비가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화물의 커머셜 밸류 대비 물류비는 한 3%에서 5%, 10%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물류비가 비싸지는 거는 이 전체 화물이 묶여 있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빨리 좀 비싸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하는 게 저 전체적인 임팩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되게 중요하죠. 또 하나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렇게 뭔가 대안을 찾았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게 다 사람이 하고 매뉴얼이 하고 사람 없을 때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저 실행 체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건 결국 우리가 지속되는 리드 타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듀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 세 가지 뭐 하이퍼 오토메이션, 홀리스틱 비지빌리티 그리고 디시전 인텔리전스가 리스크를 없애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리스크의 저 임팩트를 줄이고 단축시켜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이제 물류를 직접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류 회사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저한테 말씀 주시거나 저희 회사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